안녕하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은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본 무역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FTA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용어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 간의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관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세 동맹입니다. Customer Union, 회원국 간 영내 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영내국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ISD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 들어보시기가 뭐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I는 investor, 투자자, state, 국가란 뜻이죠. 투자 국가, dispute. 여기서 dispute는 분쟁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ISD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논쟁이니까 해외 투자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입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재산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를 하는 제도로 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 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ISD가 사법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게티볼 효과입니다.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FTA의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각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들어 기대보다 거래 비용 절감이 줄어드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면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Fair Trade죠.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나은 이윤을 창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을 줄이고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공정무역이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2. 투명성과 책무성. 3. 공정한 무역 관행. 4. 공정 가격의 지불. 5.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보장. 6. 차별 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7. 양호한 노동 조건 보장. 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9. 공정무역의 홍보. 10. 환경 존중. 이거 사실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의 그 미성년자가 수확하는 데 참여됐다. 이런 문제, 즉 아동노동, 강제노동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공정무역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제적으로 널리 이슈화된 언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중간 복덕방 같이 중간에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천다이징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수출입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양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이행하도록 알선하는 무역입니다. 중개자는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 이행에 직접적 책임이 없고 상품의 최초 공급국에게 최종 수익국으로 직접 인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중간에 그 에이전시가 계약에 끼지 않고요.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물품 공급국은 대부분 전문 수출 기업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슈퍼 301조. 영어로는 슈퍼 301 article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미국 통상법 규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또 파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보복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1974년 무역법 301조의 내용을 한층 강화시켰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던 보복 조치 결정권도 이 안으로 이관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미국이 조금 불공정하게 약간 무역행위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은 어떠한 보복도 하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슈퍼 301조. 다음엔 뱀파이어 경제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만을 탐욕을 부르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경제구조로 흡혈귀 경제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BL이라고도 하는데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 여기서 Lading은 바로 짐을 싣는 거, 선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냐? 선적을 하는 증서다, 계산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화증권이죠. 화주와 한마디로 그 짐의 주인과 선박회사 간의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해징입니다. 해징은 영어로 이제 해징, 한국말로 하면 연계인데 뭐냐? 환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손실을 다른 거래에서 이득으로 상쇄시켜 환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환어음입니다.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의 어음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서입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발행하는 수출자, 지급인은 개설은행, 수취인은 매입은행입니다. 발행인 이외에 제3자가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지급 약속 형식인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죠. 은행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그 일반적인 어음과는 다릅니다. 약속 어음과는 다르다 이거죠. 다음에 상계관세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수출품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을 하는 나라가 이로 인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누진관세입니다. 니네 나라에서 지원받았어? 우리한테 그럼 좀 나라에 지원받았고 싸게 오네? 대신에 우리 좀 관세 좀 매길게.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덤핑 관세입니다. 그래서 반이라는 건 하프가 아니고 안티, 반대한답니다. 반티, 안티, 덤핑. 덤핑은 뭘까요? 투기죠. 그러니까 반대, 투기를 반대하는 duty, 세금이죠. 다시 하면 반덤핑 관세는 영어로 anti-dumping dutie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덤핑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제 덤핑으로 이제 특정 국가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목적으로 정상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죠. 이러한 덤핑에 의해 수입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이프가드입니다.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한국어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도 하는데 수입 품목 중 특정 상품이 매우 경쟁력이 있어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자국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을 하거나 해당 상품에 큰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각국과 이러한 긴급 수입 제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까지의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점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6번째 테마인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금의 기초입니다. 이제 버핏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버핏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핏은 워렌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방안으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2011년 8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일반 미국 시민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세율이라는 뭐냐?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 세율에 대해 각종 공제, 면세점 제도, 조세 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것을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이것저것 제도 다 떼고 실제로 내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스텔스 세금. 이게 스텔스 텍스라고 하는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는 세금을 우리 스텔스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텔스 세금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과 같이 납세자들이 인식하지 않고 내는 세금을 라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 표현한 것입니다. 담배세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담배 먹을 때 그 안에 담배의 실제적인 가격보다 이제 거기다 이제 사실 간접세를 매기는 거고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자영업자한테는 이게 사실 체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체감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빈세입니다. 토빈 텍스라고 하는데 통화거래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모든 단기 외환거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 맘대로 못 보내는 게 토빈세 때문이기도 하죠.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안한 것으로 통화거래세가 거래 비용을 높여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이론입니다. 다음에 조세 피난처, 영어로는 tax heaven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우리는 조세 피난처라고 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계좌 유지 및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라이베리아, 케이맨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이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아둘 게 페이퍼 컴퍼니가 있죠. 회사의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기업으로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기업의 활동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는데 그 실제 파악이 사실은 어렵죠. 다음은 세입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입이라는 건 세금의 수입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그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으면 세입이라고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 수입은 그래서 조세 수입 플러스 세금이 아닌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 수입과 원조 수입으로 구분이 되며 경상 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상 수입 안에 뭐가 들어간다? 조세 수입이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조세 수입이 약 90%가량을 차지합니다. 경상 수입은 조세 수입과 세금이 아닌 세액 수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라는 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징수되는 걸 얘기합니다. 세외 수입은 수수료, 입장료, 벌과금 등으로 얻는 수입, 세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 수입에는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있는데 조세 수입은 직접적으로 세금이지만 세외 수입은 벌금, 입장료 이런 것들 수수료 포함된다. 한마디로 국민한테 가져가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U 플라스틱세입니다. 유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규제안입니다. EU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과를 합니다. 즉 EU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계산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EU에 내야 됩니다. 2017년 UN 해양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언급됐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 킬로그램당 0.8유로의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2020년 7월 20일 EU 이사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 후 연 6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국가가 국가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입니다. 개인이 매년 또는 연간 발생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세, 직접세, 보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같으나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세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납세자와 실제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같은 조세를 말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하여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소득세는 일반 근로자가 노동으로 인한 수익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 다음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새우깡을 샀다. 새우깡 판매한 회사가, 제조사가 이제 소비자 대신 세금을 소비자한테 그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건을 팔고 그 세금을 이제 내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조세 징수가 용이하며 조세 저항이 이제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담세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전가되므로 조세 우리가 새우깡 사 먹었다고 해갖고 우리가 직접 내는 게 아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과자 사 먹으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과세 부담이 증가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개별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상품 서비스 거래 과정에 부과된 세금, 개별소득세, 특정 물품 수입, 특정 장소 입장, 특정 행위에 부과하는 소비입니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상의 관리의 변등,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소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입니다.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 이유 중 사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됩니다. 재산의 취득자는 상속인 과세 대상은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돈을 받을 때 거기다 부가세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 개선서를 끊죠. 거기에 나오는 그 10%가 이제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건 상품 가격 또는 서비스 요금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제 소득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건데 자영업자들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이득이라기보다 물품을 거래할 때 이제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부가세 이 세금 계산서 잘못 발행해서 망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 네,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얘기합니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키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세금을 내겠다,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1976년 12월에 사칙성, 소비 품목 등의 중과하기 위하여 이제 중과를 하는 거죠. 이거 사치성인데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소비세가 이제 70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2008년부터 개별 소비세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특별 소비세 이름이 개별 소비세로 이제 바꿔졌다 이름이죠. 개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입니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주요 개별 소비세 적용 물품이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투전기, 오락육 사행기구, 오락용품, 수렴육, 총포류, 보석, 고급 시계, 고급 용단, 고급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자동차, 담배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